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 명문가 출신 전문가가 한국 기업들에게 3번 연속 참패를 당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약혼녀에게 버림받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그런데 그를 무너뜨린 한국인이 던진 충격적인 제안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언젠가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던 그 한마디가 수십억 달러의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지고 그의 인생까지 바꾸어버린 기적의 사연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 베르나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수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품어왔던 오만함과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저희 베르나르 가문은 3대째 프랑스 방산업계를 이끌어온 명문가입니다. 할아버지 앙리 베르나르는 1920년대 프랑스 대형 항공업체의 창립 멤버로 유럽 최초의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루이 베르나르는 해군 조선업체의 부사장을 지내며 프랑스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어릴 적 저희 집 서재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은 수많은 훈장과 표창장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훈장들을 바라보며 자란 저에게 베르나르라는 성은 곧 자부심이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는 늘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르셀아, 우리 베르나르 가문은 100년간 프랑스 무기를 세계에 팔아왔다. 프랑스의 전투기와 전차가 세계 최고인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절대 그 자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들려주는 무용담들. 오늘 독일 기업과 협상했는데 역시 우리 프랑스 기술이 한 수 위야. 동양 국가들? 그들은 아직 우리 발끝에도 못 미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확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무기 기술은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나온다.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 기술을 모방할 뿐이다. 파리 명문 공가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며 수석으로 졸업한 후 저는 주저없이 프랑스 최대 방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첫날 인사팀장이 제 이력서를 보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베르나르 가문의 후손이군요. 역시 피는 못 속이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때가 온 것이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저의 편견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 동양 무기들을 직접 본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마르셀아, 그때 동양 무기들을 직접 봤는데 조잡하고 신뢰할 수 없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발전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여전할 거야. 그들은 정밀함보다는 양산에만 신경 쓰거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저에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은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2018년 겨울 제가 처음으로 한국과 직접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출 계약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35세의 나이로는 상당히 이른 승진이었어요. 3년 동안 그 나라의 해군 관계자들과 관계를 쌓아왔고 그들의 작전 요구사항부터 예산 범위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정말 완벽을 기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팀을 구성했고 인도네시아 해군의 특수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설계안을 준비했어요. 프랑스 정부의 외교적 지원까지 확보했죠. 경쟁사 분석 회의에서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독일 업체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영국 업체는 납기가 늦어. 이탈리아는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가 확실히 유리해. 그때 부하 직원 클로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르셀 한국 조선업체도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컨테이너선이나 만드는 회사들이 군용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100년간 쌓아온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회의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르셀 말이 맞아. 한국은 아직 우리 상대가 안 돼. 고급 호텔에서 열린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춤 제작한 이태리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부터 작전부장, 기술부장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3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프랑스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제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100년 넘는 기술력, 나토 표준 준수, 전 세계 해군에서 검증된 성능.
45분간의 프레젠테이션 동안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들의 눈빛이 점점 빛나는 것을 느꼈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제독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기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조립 기술은 이전 가능합니다. 물론 프랑스 정부의 승인 하에서 말이죠. 현지 생산은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핵심 부품들은 프랑스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품질 보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나 개조는 프랑스 본사의 기술 지원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제독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조건일 거야. 그런데 한국 조선업체에서 온 팀을 보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의 준비된 모습이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자료의 양이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두꺼운 기술 제안서와 상세한 3D 모델들을 준비해 왔어요. 한국 팀의 프레젠테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100%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라인 구축, 현지 엔지니어 완전 교육, 20년간 무상기술 지원, 그리고 우리보다 30% 저렴한 가격까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조건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지? 분명 어디선가 바가지를 씌울 계획이야. 아니면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가격이 가능한 거겠지. 하지만 그들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부터 운용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인도네시아의 해역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그 정확성과 상세함에 제독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해역의 염분 농도와 수온 변화까지 고려해서 소나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제독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100%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요? 핵심 기술까지도요? 한국 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나중에 조건이 바뀔 가능성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100% 이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독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계약 발표일은 3일 후였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프랑스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팀이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혹시 조건을 더 완화할 수 있을까요? 마르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정부 정책상 더 이상은 불가능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걱정 마. 결국 품질과 신뢰성에서는 우리가 앞서.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야. 발표 당일 오후 2시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현지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400석 규모의 대형 홀이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긴 시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우리는 잠시 멈췄다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를 최종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주변에 박수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한국팀이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국방장관이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장기간 기술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주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탁월했고 기술 수준도 우리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거든요. 3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마르셀, 무슨 일이야? 3년간 공들인 프로젝트를 잃어버렸다고? 죄송합니다. 한국팀이 예상보다. 예상? 너 도대체 3년간 뭘 한 거야? 변수? 변수가 아니라 네가 아니랬던 거 아니야? 당장 돌아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약혼녀 실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비아, 계약이 무산됐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한국 업체가 가져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르셀, 당신은 패배자예요. 아시아 사람들에게 지다니. 당신이 항상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실비아, 잠깐만. 미안해요. 이미 결심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저와의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고 보너스도 전액 삭감되었죠. 제가 담당하던 주요 프로젝트들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더 치명적이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셀이 3년짜리 프로젝트를 실패했다더라. 역시 백으로 들어온 사람은 달라. 베르나르 가문도 이제 끝인가 봐.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저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부사장 미셸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르셀,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변수? 한국 업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뿐이야. 그걸 예상 못한 네가 문제지. 하지만 그들의 조건은 비현실적입니다. 수익성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계약을 따냈잖아. 마르셀, 네가 너무 안일했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어. 그들도 이제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 후 몇 개월간 저는 작은 프로젝트들만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부품 공급 계약 같은 소규모 업무만 주어졌어요. 2020년 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태국과의 프리기탐 계약이었죠. 이번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저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태국의 해군 작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2년간 태국을 수십 번 방문하며 관계자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업체가 참여할 것을 고려해서 대비책도 마련했어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윤을 대폭 줄였고 기술 이전 조건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얼마 뒤 이번에도 한국 방산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업체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어. 준비도 충분히 완벽하게 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개인 접근까지 해약해서 접대비에 써가며 현지 관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팀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였어요. 존경하는 장관님, 제동님들, 프랑스는 귀국과 오랜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번 프리기탐 계약을 통해 그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싶습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번에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진보된 면이 있었어요. 결과는 또다시 참담했습니다. 계약 발표 후 태국의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님, 프랑스 기술은 확실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고 하지만 프랑스는 단순히 판매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팀은 우리 해군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군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일이 단순한 판매였다는 걸까요? 파리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동료들의 더욱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마르셀, 또 한국한테 졌네. 이제 은퇴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베르나르 가문의 명성이 울겠다. 한국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한국 회사로 이직해.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수를 쓰는 거지? 분명 덤핑이나 불공정한 방법을 쓰고 있을 거야.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설명이 안 돼. 한편 실비아와의 파혼 후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클레어를 만났어요. 그녀는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는 예술가였습니다. 1년여간의 연애 기간을 통해 클레어와 결혼하고 딸 마리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은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연속된 실패는
집안 분위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어요.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셀, 네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를 아니? 할아버지, 너무 방심했어. 베르나르 가문의 명성에 안주했던 거야.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 클레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다툼이 잦아졌어요. 마르셀, 당신 이렇게 살 거예요. 딸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수년간 쌓아온 내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런 방법을 바꿔보세요. 계속 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다툼이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2024년 1월 회사에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50억 달러 규모 차세대 방공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죠. 부사장 미셸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르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계약 실패하면 정말 은퇴 각오해야 해. 회사에서도 더 이상 기회를 주기 어려워.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계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연속된 실패로 인해 제 연봉은 30% 깎였고 파리 16구의 저택과 칸네의 별장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실패하면 정말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 명단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 독일의 유명 방산업체, 이탈리아 업체, 그리고 지긋지긋한 그 이름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또 한국이야. 이번엔 절대 안 져. 저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10번 넘게 방문했고 현지 문화까지 공부했어요. 아랍어 과외도 받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오른팔이었던 부하 직원 클로드가 갑자기 독일 방산업체로 이직을 한 거죠. 클로드는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을 때 첫 번째로 영입한 인재였고 거의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어요. 이직 발표 다음 날 저는 클로드를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클로드, 왜 그래? 우리가 10년 넘게 함께 일했잖아. 그는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마르셀. 하지만 현실을 봐요. 회사가 침몰하는 배 같아요. 마르셀도 연속으로 프로젝트를 실패했고 저는 제 가족을 생각해야 해요. 가족? 나도 가족이 있어. 마르셀, 당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한국을 봐요. 그들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요. 하지만 우린 아직도 우리가 최고다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의 모든 제안서와 고객 분석 자료예요. 독일 업체에서 원한다고 해요. 클로드. 그건 기밀이야. 미안해요, 마르셀.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그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클레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클로드가 배신했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독일로 갔어. 클레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끝까지 남아있겠어요? 침몰하는 배라니. 마르셀, 현실을 직시해요.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져요. 리야드에서 열린 첫 번째 미팅에서 사우디 측의 요구사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직접 주재한 회의였는데 그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완전히 자립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만 도입, 100% 기술 이전 및 현지화,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사우디 엔지니어 완전 교육, 20년간 기술 업그레이드 보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 가능한 성능. 저는 점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프랑스 정부가 절대 허가하지 않을 내용들이었거든요. 회의 후 파리로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입니다. 베르나르입니다. 사우디 계약 관련해서 기술 이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요? 절대 안 됩니다. 핵심 기술은 국가 기밀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베르나르 절대 기밀 기술은 넘겨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리야드의 킹덤타워 43층 호텔 방에서 보낸 밤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우디의 끝없는 사막과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내 인생도 저 모래처럼 날아가는구나. 매일 밤 아내 클레어와 화상통화를 했는데 통화할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마르셀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요. 뭐라고?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 말이에요. 당신이 계속 실패하니까 신용도가 떨어졌대요. 클레어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딸 마리도 화상통화에 나타나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이 경매에 나온다고 놀려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실패가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죠. 마리야, 아빠가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한 번은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호텔 루프탑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 그때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억양이었어요.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사우디 측 요구사항 모두 검토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현지 생산도 문제없어요. 우리 고객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 철학이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건들을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최종 발표일이 왔습니다. 리야드 킹덤 타워의 화려한 80층 컨퍼런스 홀에는 각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홀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어요. 600석 규모의 대형 홀에 각국 국기가 걸려 있고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인사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VIP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기다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부터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미국 업체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최신 기술을 동원한 3D 시뮬레이션과 전문적인 설명. 하지만 기술 이전 조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독일 업체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밀한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역시 핵심 기술 공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을 총동원해서 프랑스 방공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했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는 핵심 기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술은 이전 가능합니다. 현지 생산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핵심 부품들은 프랑스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는 프랑스 정부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답변할 때마다 사우디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실패가 떠오르면서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국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이사라는 분이 나와서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왕자님, 장관님, 제동님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까지 제시했어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장시간 검토한 결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우리는 한국 방산업체를 최종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다시 실패구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시 실패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준호 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베르나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상대가 패배한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이겼네요. 베르나르님, 프랑스 기술도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젠가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이라고요? 당신들이 이겼는데 왜죠? 이준호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작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함께하면 더 큰 시장을 열 수 있어요.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도 추가 프로젝트를 원하고 있어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데 프랑스의 고급 소재 기술과 엔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과 프랑스의 전통 기술이 만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베르나르님이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이해해 주셔야 해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즈니스를 전쟁으로 생각해왔는데 이 한국인은 협력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사우디 측의 제안으로 한국의 방산업체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부터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한국 방산단지로 가는 길에 이준호 이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르나르님, 한국의 방산업은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나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핵심이죠. 방산단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최첨단 시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차세대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정밀하게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고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원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자주포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유럽 자주포보다 30% 빠른 사격 속도와 50%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도와 안정성이에요. 실제로 시험 사격을 보여주었는데 5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본 것은 신형 전투기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락고에 프로토타입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전투기는 프랑스 주력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을 25% 저렴한 가격에 구현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격이 가능한가요? 핵심은 효율성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정말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한 거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도 큰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로 들어간 곳은 품질관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작은 볼트 하나를 현미경으로 3번이나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검증된 부품인데도 말이에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 무기를 사용할 군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던 거죠. 옆에서 지켜보던 품질관리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제로 디펙트 정책을 고수합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아요. 비용이 더 들어도 상관없어요. 비용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을 포기하는 건 우리 철학에 맞지 않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해왔던 걸까요? 네 번째로 들어간 곳은 해외 사업부였습니다. 벽면 가득히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빨간 핀들이 꽂혀 있었어요. 이 핀들이 뭔가요? 저희 수출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40개국이 넘는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정말 전 세계에 걸쳐 있네요.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습니까?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철학 때문입니다. 터키에 훈련기를 수출할 때는 터키 조종사들이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우리 교관들이 2년간 현지에 상주했어요. 2년간이나요? 네. 단순히 물건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게 우리만의 경쟁력이에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면 수익성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어요. 그리고 주변국들에도 우리를 추천해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녁에는 이준호 이사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었는데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전통 한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네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다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여기서도 발휘한 거죠.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준호 이사가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님, 한국의 빠른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빨리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성향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성급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방산업에서도 나타나는군요. 맞아요. 다른 나라가 10년 걸려서 개발할 기술을 5년 만에 완성하지만 품질은 오히려 더 우수하게 만들어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틀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한국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해서 아내 클레어가 마중 나온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도 제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당신,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마리가 달려와 안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리아,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어. 왜요? 아빠가 너무 고집이 세고 오만했어.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볼게.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당신 확실히 변했어요. 더 겸손해지고 현명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해졌어요. 딸 마리도 말했어요. 아빠가 한국 친구들과 일해서 더 멋져졌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제가 한국과의 합작 제안을 가져왔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부사장 미셸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르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과의 합작 제안이 실제로 가능한 거야? 네,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에요. 미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지? 프랑스의 소재 기술과 엔진 기술,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과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수익성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시장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진출 가능하고요. 그날 오후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제 제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르셀의 아시아 전략이 정말 탁월하다. 역시 베르나르 가문의 후손이야. 이제야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군. 동료들의 시선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해서 주 3회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부터가 완전히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준호 이사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3개월 후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불어와 방식이 달라 처음에만 낯설었을 뿐이지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언어였어요. 이준호 이사에게 한국어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기억나네요. 베르나르님의 한국어가 정말 늘었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현대 문화까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진심 어린 관계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한국인들의 비즈니스 철학에도 깊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6개월 후 드디어 프랑스 한국 방산업체 전략적 파트너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양사 합작회사였죠. 파리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차관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번갈아가며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한국어 인사말에 한국 참석자들이 박수를 쳐주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진정한 협력입니다. 그날부터 한프 연합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정밀 소재 기술과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이 결합되어 정말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프 연합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시장에서 연속으로 대형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였어요. 이준호 이사가 제안했던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에 결국 성공한 뒤 양국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의 방공 시스템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20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방공 기술과 프랑스의 레이더 기술이 결합된 프로젝트였죠. 세 번째는 브라질의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이었어요. 25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조선 기술과 프랑스의 무기 시스템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성공으로 기술 독점에서 기술 공유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업계에 혁신을 가져왔어요. 다른 유럽 방산 업체들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업체는 일본과 이탈리아 업체는 인도와 비슷한 파트너십을 추진했어요. 이런 성과로 저는 프랑스 방산업체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발표 당일 회사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어요. 과거에 저를 비웃던 동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부사장 미셸이 말했습니다. 마르셀, 네가 보여준 변화가 정말 놀라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구나.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장은 네가 총괄해라. 우리가 완전히 신뢰한다. 유럽 방산업계에서도 저를 동서양 융합의 상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국제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클레어는 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마르셀,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더 따뜻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무엇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클레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오만함 때문에 가족까지 힘들게 했잖아. 이제 됐어요. 지금의 당신이 정말 좋아요. 딸 마리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고. 마리야, 아빠가 한국어 더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 가족 여행 가자.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그해 여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체험 여행이었어요. 서울의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마리는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계속 좋아했어요. 부산의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나도 이제야 진짜 한국을 알게 된 것 같아. 제주도에서는 이준호 이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과도 친해졌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베르나르님,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네요. 고마워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날 밤 제주도의 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전 유럽에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각종 국제 학회와 세미나에서 제가 강조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방산업체 연합 회의에서 저는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술 독점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기술 공유와 상생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모두 한국식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과 프랑스 젊은 엔지니어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씩 상호 파견해서 1년간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또한 군사 기술을 민간 분야로 전환하는 평화 프로젝트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공 레이더 기술을 항공 교통 관제에 활용하고 군용 통신 기술을 재해 대응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죠. 무기 기술도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서 저는 유럽 방산업계에서 평화 기술의 선구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제2의 조국으로 여기고 있어요. 매년 3-4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복잡한 기술적 논의도 한국어로 가능해졌어요. 작년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상생 경영이었어요. 한국어로 강의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지혜였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 저에게 사람을 믿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해준 나라예요. 이제 저는 평생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기술과 철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은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나라니까요. 한국의 조용한 품격과 묵묵한 신뢰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견한 마르셀 베르나르의 감동적인 변화를 함께 지켜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독점이 아닌 상생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나라의 따뜻한 철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소감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 힘들지도 몰라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곳은 감동이 엮이는 채널 감동타래입니다. 감사합니다.